하늘을 지키고 땅을 지키고 바다를 지킨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준명한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이란 미사일을 막아낸 방패, 천궁2, 호주 육군이 선택한 보병 전투 차량, 레드백, 그리고 캐나다가 60조를 걸고 있는 잠수함, 장보고3. 오늘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을 지킨 무기. 명중률 96%, 이란 미사일을 막아낸 천궁2입니다. 2026년 2월 28일, 같은 날, 같은 중동에서 두 개의 방공 시스템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쪽은 중국이 자랑하던 최신 방공 시스템, 이란에 배치됐습니다. 결과는 요격탄 한 발도 쏘지 못한 채 무력화됐습니다. 다른 한쪽은 대한민국이 만든 천궁2,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됐습니다. 비공식 보도에 따르면 명중률 약 96%, 미국의 패트리어트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같은 미사일을 상대로 정반대의 결과.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사건의 시작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합동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이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란의 보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UAE,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까지 걸프 지역 미군 주둔국 전체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란이 UAE를 향해 발사한 건 탄도미사일 174발, 자폭 드론 689대, 순항미사일 8발. 이 중 탄도미사일 161발이 요격됐습니다. 탄도미사일 174발, 자폭 드론 689대. 이 엄청난 물량 공세를 막기 위해 아랍에미리트가 가동한 건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 이스라엘의 에로우와 바라게이트, 그리고 한국의 천궁2, 5개국 무기로 구성된 다층 방공망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도 이스라엘 무기도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의 천궁2가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 360도 전방위 대응 능력.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정면 약 120도를 방어합니다. 측면이나 뒤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는 발사대를 회전시켜야 하고 그 시간 지체가 실전에서는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됩니다. 천궁2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린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합니다. 어느 방향이든 발사대 회전 없이 즉각 대응, 360도 전방위, 사각지대 제로. 게다가 천궁2에는 에이사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패트리어트의 레이더는 정면만 바라보는 고정식이었습니다. 천궁2의 레이더는 회전하면서 전방향을 스캔합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위협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미사일도 전방위, 레이더도 전방위. 이것이 이란의 물량 공세에 천궁2가 효과적이었던 기술적 배경입니다. 두 번째, 가격입니다. 패트리어트 요격탄은 한 발에 50억에서 60억 원, 천궁2는 약 15억 원, 3분의 1도 안 됩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량 공세 앞에서 같은 예산으로 3배 많은 요격탄을 쌓아둘 수 있다는 건 전쟁에서 살아남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각지대 제로, 가격 3분의 1. 이것이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무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천궁2를 도입한 핵심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실전에서 증명됐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걸프만 상공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다비 남부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배치된 천궁2 2개 포대가 가동됐습니다. 한국에서 건너간 요격 미사일이 이란의 실전 탄도미사일을 향해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첫날 공격에서 탄도미사일 대부분을 요격,
전체 다층 방공망의 종합 방어율은 90% 이상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수치는 패트리어트, 사드, 에로우, 바라게이트, 천궁2를 포함한 다층 방공망 전체의 합산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천궁2 개별 성적은 어떨까요? 국회 국방위 유영원 의원이 UAE 방공작전 관계자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천궁2는 2개 포대에서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96%가 표적을 정확히 요격했습니다. 실전 명중률 96%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무기로 평가받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2개 포대에서 60여 발을 쏴서 96%가 명중. 미국 패트리어트도 쉽게 넘지 못하는 수치. 다만 이 수치는 비공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무기 체계별 개별 성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고 한국 국방부도 외교적 민감성을 이유로 구체적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방공망은 이란 미사일의 90% 이상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산 천궁 시스템은 이 결과에 기여한 가장 주목할 만한 체계 중 하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궁2가 첫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이란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수출 무기 역사상 최초의 실전 검증, 그리고 이 성공은 같은 시기 벌어진 또 다른 장면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란은 2024년에 러시아제 S-300이 전멸한 뒤 대체용으로 중국산 무기를 급히 도입했습니다. 중국제 HQ-9B 대공 미사일, YSC-8B 스텔스 탐지 레이더. 중국은 이 장비가 미국의 F-22와 F-35 스텔스기를 25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미 해군 그라울러 전자전기의 공격에 HQ-9B는 요격탄 한 발도 쏘지 못한 채 3개 포대가 파괴됐습니다. YSC-8B 레이더 4대도 전멸. 이란은 미국 항공기를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2025년 5월 인도가 파키스탄을 공습한 신도르 작전. 파키스탄에 배치된 중국산 HQ-9B는 인도의 브라모스 초음속 미사일을 단 한 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2026년 1월 베네수엘라에서도 중국산 레이더가 미군 항공기를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3전 3패.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3번 연속 무력화된 겁니다. 중국이 만든 군사력은 서류상으로는 매우 뛰어나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고 복잡한 대규모 합동작전을 수행할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뛰어나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전 CIA 분석관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중국산이 무력화된 이란, 한국산이 96%를 찍은 UAE. 이 대비는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천궁2는 실전 이전에도 이미 대형 계약을 따낸 상태였습니다. 2022년 UAE 10개 포대 약 4조 1천억 원, 2024년 사우디 10개 포대 약 4조 2천억 원, 같은 해 이라크 8개 포대 약 3조 7천억 원, 합산 28개 포대 약 12조 원.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무기체계 최대 수출입니다. 그런데 실전 성공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나머지 포대의 납기 단축을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일정상 어렵다고 하자 UAE는 포대가 안 되면 요격 미사일이라도 먼저 달라고 재요청했습니다. 닷새 만에 긴급 주문이 쏟아진 겁니다. 포대를 빨리 달라. 그것도 안 되면 요격 미사일이라도 먼저 달라.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향한 절박한 러브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자전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을 놀라게 한 건 한국의 천궁 시스템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에로우와 나란히 서서 해냈습니다. 카타르도 긴급 도입을 타진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모로코까지 검토 중. 대통령실도 여러 국가의 방공 협력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실전 검증은 절대적입니다. 카탈로그 성능이 아니라 전장에서 피로 증명된 성능. 천궁2는 이제 그 자격을 갖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방공 미사일이 됐습니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천궁2 제조사인 LIG 넥스원의 주가는 실전 성공 보도 직후 단 일주일 만에 50%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알아본 겁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의 가치를.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천궁2보다 훨씬 높은 고도, 40에서 60km 상공의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하는 LSAM이 2024년 11월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미국의 사드, 이스라엘의 에로우에 비견됩니다.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실전 배치 목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아이덱스 전시회에서 LSAM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고 아랍에미리트와 수출 파트너십까지 논의됐습니다. 천궁2가 중거리를, LSAM이 상층을 지키는 한국형 다층 방공망. 완성되면 한국은 독자 다층 방공 시스템을 가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수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용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전 투입된 천궁2는 현재 한국군이 운용 중인 천궁2와 같은 무기라고. 이란의 미사일을 막아낸 그 성능이 지금 이 순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방패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신뢰도가 중동 전장에서 증명된 겁니다. 두 번째, 땅을 지킬 무기. 세계 최강 독일 라인메탈을 꺾고 호주가 선택한 레드백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호주가 호주 육군 역사상 최대급 장비 도입 사업인 랜드세백 페이지 3의 최종 승자로 한국의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호주 육군 역사상 최대급 장비 도입 사업입니다. 약 3조 원대 규모의 129대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를 생산하는 초대형 계약. 여기서 100년 전통의 독일 방산 명가 라인메탈을 꺾고 대한민국 한화가 최종 승자로 선정됐습니다. 독일이라면 분석가들이 세계의 무기고라고 부르던 그 나라입니다. 레오파드 전차, 박서 장갑차로 세계 방산 시장을 지배해온 그 독일을 꺾은 겁니다. 도대체 호주 사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소름돋는 대반전의 전말을 실제 외신 보도와 호주 방산 전문지 분석을 번역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주는 당시 미국이 만든 M113 장갑차를 도입합니다. 베트남전에도 투입됐던 이 장비를 호주는 무려 60년 넘게 굴리고 있었습니다. M113은 사실상 장갑을 두른 택시에 가깝습니다.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능공방어나 네트워크 전투 능력은 꿈도 못 꾸는 90장비죠. 호주 육군에게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주 국방부가 야심차게 발주한 랜드 400 페이즈 3 사업입니다. 호주 국방산업장관 팻 콜로이는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억에서 70억 호주 달러 규모로 호주 육군 역사상 최대급 장비 도입 사업이 될 것이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3조 원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원래 호주는 45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국방 전략 검토를 통해 핵 잠수함과 장거리 미사일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물량이 129대로 줄었죠. 그래도 호주 육군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급 규모입니다. 이 초대형 사업의 최종 후보로 압축된 것은 두 업체였습니다. 세계 방산의 전통 강자, 독일 라인메탈의 KF-41링스, 그리고 대한민국 한화의 AS-21 레드백. 초기 분위기는 완전히 독일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호주는 바로 직전 사업인 랜드 400 페이즈 2에서 이미 독일 라인메탈의 박서 장갑차 211대를 선정해서 운용 중이었습니다. 같은 회사 장비를 연달아 선정하면 호환성도 좋고 이미 쌓아둔 정비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라인메탈이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방산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서스에서 한 방산 전문가는 라인메탈이 한화의 공급망 우위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라인메탈의 기존 점유 우위는 인정했습니다.
대부분의 관측통은 독일이 또 이길 것이라고 봤죠. 독일은 자신들의 브랜드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무기고라는 타이틀은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호주 방산 전문지 APDR이 사후 분석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밝힙니다. 한원은 기존 한국군 장비를 가져다 쓰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호주만을 위한 장갑차를 새로 설계한 겁니다. APDR의 표현을 빌리면 Clean Sheet of Paper, 말 그대로 백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과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APDR은 이것을 놀라운 엔지니어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 사막의 극한 환경, 호주군의 고유한 작전 요구사항, 호주 방산업체와의 협력 구조, 나토 호환 무장체계까지 이 모든 것을 반영해서 처음부터 새로 설계한 겁니다. 그것도 불과 6개월 만에. 밤새워 땀 흘리며 설계도를 그린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반면 독일의 라인메탈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존에 개발해둔 링스 장갑차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호주 사양에 맞게 수정은 했지만 근본적으로 범용 설계를 제안한 것이죠. 우리 장비가 원래 좋으니까 이걸 맞춰 쓰라는 접근이었습니다. 호주를 위해 처음부터 만든 한국, 기존 것을 가져와서 쓰라고 한 독일,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약 2년간의 극한 시험평가, RMA, 리스크 완화 활동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서 각 업체는 프로토타입 3대씩을 호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시험이 시작됩니다. 지뢰와 IED 폭발 방호 테스트, 155mm 포탄을 차량 근처에서 터뜨리는 방호력 시험, 호주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는 내구성 테스트, 3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실탄 화력 시험, 전자장비 간섭 테스트, 그리고 실제 호주 육군 병사들이 직접 탑승해서 평가하는 사용자 시험까지 말 그대로 살아남아야 합격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APDR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공식 확인된 적은 없지만 레드백이 결정적인 폭발 방호 테스트에서 우위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다. 두 차량 모두 통과했지만 한쪽이 더 큰 안전 여유를 보였다. 한원은 이스라엘의 세계적 장갑 전문 업체 플라산과 협력해서 방호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가 시험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APDR은 한 가지 더 밝힙니다. 시험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들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레드백이 예외적으로 높은 신뢰성과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성능에서도 밀린 독일. 이 시점에서 독일 업계는 패배를 직감합니다.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호주 시장은 우리에게 확실하다고 여겨졌죠. 한국 측이 맞춤형 솔루션으로 설득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레드백은 대체 어떤 기술을 품고 있었기에 세계의 무기고 독일을 꺾었을까요? 레드백에 적용된 기술은 전투기에서나 볼 법한 첨단 센서들의 통합입니다. 핵심 3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엘빗의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호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위상 배열 레이더와 광학 센서로 차량 주변 360도를 끊임없이 감시합니다. 대전차 미사일이든 RPG든 날아오는 위협을 탐지하면 즉시 요격탄을 발사해서 장갑차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무력화시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기존 장갑차의 방어 철학은 두꺼운 장갑으로 맞아도 버티자였습니다. 하지만 레드백은 애초에 맞지 않겠다는 겁니다. 맞아도 버티는 것과 맞기 전에 요격하는 것, 차원이 다른 방어 개념이죠.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승무원의 생존율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아이언 비전입니다. 이건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인데요. F-35 스텔스 전투기 조종사가 쓰는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 기술을 장갑차에 적용한 겁니다. 승무원이 두꺼운 장갑 내부에 앉아 있잖아요. 원래는 작은 잔망경이나 모니터로만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 비전을 장착하면 특수 헬멧을 통해 차체 외부 360도를
마치 장갑이 투명해진 것처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그 방향의 외부 영상이 헬멧에 바로 뜹니다. 사각지대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전장에서 상황 인식은 곧 생존입니다. 적을 1초라도 먼저 보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 캐나다 소시사의 복합 고무 궤도입니다. 이건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전에서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기존 장갑차는 금속 궤도를 씁니다. 달릴 때 쇳소리가 엄청나고 진동도 심하죠. 레드백은 이 대신 고무를 코팅한 강철 메쉬 궤도를 적용했습니다. 한화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드백의 고무 궤도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면서 우수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이 진동 감소는 핵심 임무 시스템의 수명을 보호하고 연장시킨다. 복합 고무 궤도는 상당한 혁신입니다. 소음과 진동을 대폭 줄이고 내부 정밀 전자 장비를 보호하죠. 한국 측이 정말 꼼꼼하게 설계한 겁니다. 소음 감소는 전술적 이점입니다. 적이 접근 소리를 늦게 듣는다는 뜻이니까요. 진동 감소는 정밀 전자 장비의 수명을 늘립니다. 첨단 레이더, 센서, 통신 장비가 진동에 덜 시달리니까 고장이 적고 유지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승무원의 피로도까지 낮춰줍니다. APDR도 이 고무 궤도가 시험에서 레드백의 예외적인 신뢰성을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피전, 복합 고무 궤도, 이 세 가지가 레드백의 기술적 우위를 만들었습니다. 디테일 하나하나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기술만으로 이긴 걸까요? 여기에 정말 소름 돋는 분석이 있습니다. APDR의 평가를 보시죠. 최종적으로 하나는 호주와 함께 일하겠다는 인상을 주었고, 라인메탈은 우리니까 당연히 이길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행동했다. 이건 호주 방산 전문지가 직접 쓴 문장입니다. 둘러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니까 당연히 이길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행동했다. 라인메탈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흥미롭게도 APDR은 라인메탈이 이전 사업인 페이즈2에서는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때는 열심히 해서 박서장갑차로 이겼는데 페이즈3에서는 누군가가 정반대의 전략을 택한 것이죠. APDR의 표현을 빌리면 행운을 빌어본다 라고 비꼬듯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는 호주의 파트너로 다가갔고, 라인메탈은 당연한 승자의 태도로 임했습니다. 밤새워 땀 흘리며 호주만을 위해 백지에서 새로 설계한 한국, 기존 설계를 가져와서 쓰라고 한 독일, 호주가 누구의 선을 잡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기술과 태도, 두 가지 모두에서 한화가 압도한 겁니다. 그리고 레드백의 승리는 단독 이벤트가 아닙니다. K방산의 연쇄 수출 성공이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 있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2년 폴란드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전투기 48대, 계약 규모 약 20조 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안보 위기감에 휩싸인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유럽의 나토 국가가 한국 무기를 이 규모로 대량 도입한 건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노르웨이가 K239 천모 다연장 로켓 도입을 결정합니다. 유럽 최북단 나토 국가까지 한국 무기가 진출한 겁니다. 그리고 호주, 레드백 129대에 더해 K9 기반 AS9 펀치맨 자주포까지. 한화는 한 나라에서 두 개의 대형 사업을 동시에 수주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건설 중인 한화 전용 생산시설에서 두 장비 모두 현지 생산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는 레드백이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 298대 사업의 후보로 경쟁 중입니다. 여기서도 이기면 레드백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보병 전투장갑차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대한 성과입니다.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더 이상 단순한 가성비 대안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습니다. 더 디플로맷도 분석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분석가들이 세계의 무기고라 불렀던 독일과
기술력 및 대규모 생산 능력에서 경쟁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최고 수준의 기밀을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 동맹의 일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정보 동맹이죠.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서방 세계의 안보 표준, 나토의 호환성 기준, 최고 수준의 기밀 보호 요건, 이 모든 것을 K방산이 충족시켰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무기가 서방의 가장 민감한 작전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은 겁니다. K방산은 이제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서방 방산 강국의 심장부에서 실력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서방 업체들이 납기 지연과 비용 증가로 비판받았습니다. 계약 후 가격을 올리거나 납기를 수년씩 미루는 사례들이 있었죠. 반면 한국은 놀라운 생산 속도와 고객 맞춤형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한 납기를 지키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설계를 바꿔주는 것. 이것이 K방산의 경쟁력입니다. 호주 사막을 달린 레드백의 포효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세 번째, 바다를 지킬 무기. 60조 원, 잠수함을 태평양 건너 직접 몰고 간 장보고 3입니다. 잠수함을 태평양 건너서 직접 몰고 갔습니다. 10,000km를 자기 힘으로 고객의 앞마당까지 60조 원짜리 계약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국방사업 CPSP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잠수함 12척, 전 세계가 달려들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일본, 독일, 한국 6개국이 뛰어들었고 살아남은 건 2개국 뿐이었습니다. 독일과 한국. 세계 최강의 잠수함 전통 강국 독일. 그리고 30년 전까지 그 독일한테 잠수함을 사다 쓰던 한국. 지금 이 순간 하나오션은 실전 배치된 잠수함을 태평양 위에 띄워서 캐나다까지 보내를 하고 있습니다. 카탈로그가 아닙니다. 종이 위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진짜 잠수함을 몰고 가는 겁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캐나다가 왜 이렇게 급한 건지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해안선 길이가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24만 3천 킬로미터. 2위 인도네시아의 약 4배. 북쪽으로 북극해, 동쪽으로 대서양, 서쪽으로 태평양. 바다가 3개죠. 이걸 전부 지켜야 합니다. 특히 북극해가 급합니다. 북극이 지구 평균의 4배 속도로 녹고 있죠. 그 틈을 타서 러시아 잠수함이 이미 들어와 있고 중국까지 기웃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캐나다 해군이 갖고 있는 잠수함은 4척입니다. 빅토리아급이라는 건데 이게 심각하죠. 이 잠수함 원래 영국 해군 거였습니다. 90년대에 만들어져서 영국이 퇴역시킨 걸 캐나다가 중고로 사온 겁니다. 선체 나이가 30년이 넘었습니다. 2004년에 처음 바다에 나갔는데 첫 항해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승조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치는 데만 11년이 걸렸습니다. 4척 중에 지금 바다에 나갈 수 있는 건 딱 한 척. 2023년에 이 잠수함이 바다에서 작전한 날수가 겨우 14일.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가 잠수함 한 척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캐나다가 60조를 쓰겠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한테 내민 잠수함 장보고 3 배치 2입니다. 첫 번째 함선 이름이 장영실함. 2025년 10월에 이미 진수까지 끝났습니다. 이 잠수함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수직 발사관을 동시에 실은 재래식 잠수함은 지구상에 이거 하나뿐입니다. 세계 유일. 스펙을 보겠습니다. 수중 배수량
4,000톤, 길이 89m, 디젤 엔진의 수소 연료 전지, 거기에 삼성 SDI 리튬이온 배터리까지. 동력원이 3개죠. 리튬이온 배터리가 왜 중요하냐? 기존 납축 전지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2배,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3배 넘게 늘어납니다. 3주 넘게 수면 위로 안 올라와도 됩니다. 잠수함한테 은밀성은 곧 목숨이지 않습니까? 무장이 진짜 무섭습니다. 수직 발사관이 10개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현무사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들어갑니다. 한국이 2021년에 도산 안창호함에서 세계 7번째로 수중 발사에 성공한 바로 그 미사일입니다. 어뢰 발사관도 6문, 백상어 중어뢰에 해성 순항 미사일까지 쏠 수 있습니다. 숨어서 정찰하는 잠수함이 아니라 전략 타격이 가능한 공격 잠수함입니다. 항속거리가 10,000해리가 넘으니까 한국에서 밴쿠버까지 연료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해군이 진짜 제일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거주 공간입니다. 2층 구조에 1인 침대, 개인 공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장기간 작전을 뛰어도 사람이 안 지치게 설계한 거죠.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장기간 작전에서도 승조원이 지치지 않는 설계.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입니다. 근데 상대가 보통이 아닙니다.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 잠수함계의 끝판왕이죠. 나토 소속 잠수함의 70% 정도를 이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TKMS가 캐나다한테 제안한 잠수함이 타입 212 CD입니다. 독일하고 노르웨이가 같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잠수함. 수중 배수량 2,800톤. 이 잠수함의 제일 큰 무기는 스텔스입니다. 선체 모양이 독특한데 세계 최초로 다이아몬드형 다면체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레이더파를 흩뿌리듯이 이 잠수함은 소나 신호를 분산시킵니다. 거기다 비자성 강철로 만들어서 자기 탐지기에도 안 걸리죠. 독일이 100년 넘게 쌓아온 잠수함 기술을 전부 쏟아부은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이 없습니다. 어뢰 발사관도 4문밖에 안 됩니다. 장보고가 6문인데 배수량도 장보고보다 1,000톤 넘게 작습니다. 그러면 항속거리, 거주공간, 무장 탑재량 다 줄어들 수밖에 없죠. 캐나다처럼 바다가 3개인 나라한테 이 차이는 꽤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 212CD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2023년에 건조를 시작했는데 1번함이 나오는 게 2029년 이후입니다. 장보고 3는 이미 세척이 실전 배치 중이고 배치2 장형 실함은 진수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TKMS의 올리버 브루카르트 CEO는 이 경쟁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is no longer just about submarines. 이건 이제 잠수함만의 문제가 It's about 아닙니다. what lies 그 beyond. 너머에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We are 캐나다의 offering Canada 단순한 not just 잠수함이 a 아니라 platform, 향후 30년간 but a 캐나다 strategic 방위 산업을 partnership 함께 만들어갈 that will shape 전략적 its 동반자 defense 관계를 industry 제안하고 for 있습니다. the next 30 years. 독일도 만만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이미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캐나다 총리가 한국에 왔습니다. 마크 카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하고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총재까지 했습니다. 세계 금융계에서도 손꼽히는 인물이죠. 그런 사람이 국방장관, 해군 사령관까지 데리고 직접 한국 거제 조선소에 온 겁니다. 카니 총리가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장형 실함에 올라탄 겁니다. 마스트에 캐나다 국기가 걸렸고 사다리를 타고 직접 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려와서 한 말이 작업의 규모가 엄청나다. 그리고 같이 간 앵거스 탑시 해군 사령관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잠수함이다. 크기, 거주 공간의 품질, 전투정보센터 배치까지 정말 인상적인 함정이다. 그리고 석 달 뒤인 2026년 2월, 이번에는 스티븐 푸어라는 사람이 옵니다. 캐나다 국방조달 담당 장관, 잠수함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캐나다 기업 정부 관계자 20여 명을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거제에서 장영 실험 타보고 진해 잠수함 사령부에서 실전 배치된 잠수함까지 직접 봤습니다. 성남에서는 HD 현대 AI 자율운항 기술까지 시찰했습니다. 푸어 장관이 이걸 다 둘러보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Amazing. 놀랍습니다. I literally feel 말 like 그대로 I'm in the 미래에 와 있는 future. 느낌이에요. 지난 What we've 며칠간 seen 여기서 here 본 in the 것들, past few days, 그 규모, 정밀함, the scale, 기술력, the precision, 한국의 조선 역량은 지구상에서 technology. 비교할 곳이 없습니다. Korea's shipbuilding capability is unmatched on the planet. 지구상에서 비교할 곳이 없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본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오션이 캐나다한테 보여준 건 잠수함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한테 판 건 잠수함만이 아닙니다. 온타리오에 알고마 스틸이라는 철강 회사가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직원 1000명이 잘렸습니다. 하나오션이 여기에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450억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잠수함용 특수강 공장을 짓고 500명을 다시 고용하겠다는 겁니다. 영국 박폭하고는 삼각동맹을 맺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영국이 정비하고, 캐나다가 운영한다. 30년치 유지보수까지 다 묶은 패키지입니다. 참고로 밥콕은 지금 캐나다가 쓰는 빅토리아급 정비를 맡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잠수함이 바뀌어도 정비 노하우가 끊기지 않는 구조를 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IG 넥스원은 캐나다에 어뢰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현대자동차는 수소 연료전지 인프라를 깔겠다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캐나다 기업 35곳 넘게 MOU를 맺었습니다. KPMG한테 분석을 맡겼더니 이 패키지가 2040년까지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20만 인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잠수함 하나 팔겠다고 한 나라 경제를 통째로 책임지겠다고 나선 겁니다. 납기도 압도적입니다. 계약하면 2032년에 첫 번째 잠수함 인도, 2035년까지 4척, 2043년까지 12척, 전부 납품. 독일보다 한 2년 빠릅니다. 거기다 빅토리아급을 일찍 퇴역시키면 유지보수비 10억 달러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준비하고 있는 결정타가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진해에서 KSS-3 잠수함 한 척이 출항합니다. 목적지는 캐나다 밴쿠버.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10,000km를 달려가는 겁니다. 약 2달 걸립니다. 한국 잠수함이 북미 대륙까지 간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동안 가장 먼 데가 하와이 인근 림팩 훈련이었는데 밴쿠버는 거기서 2배 더 먼 거리입니다. 카탈로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잠수함을 바다 위에 띄워서 직접 몰고 가서 캐나다 사람들한테 타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바다에서 직접 확인해라. 독일의 212CD는요, 아직 바다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디펜스 캐나다의 글렌 코플랜드 CEO는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속에 있는 완전히 작동하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컨셉이 아닙니다. 종이 위에 설계도가 아닙니다. 실전에 배치되고 시험을 마치고 검증이 끝난 진짜 잠수함입니다. 이건 경쟁사가 지금 당장은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캐나다의 결정은 올여름에 나올 겁니다. 북극해, 대서양, 태평양.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가 그 바다를 맡길 파트너를 고르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잠수함을 독일한테 사다 쓰던 나라가 이제 그 독일하고 정면으로 붙고 있습니다.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바다를 지키는 기술과 한 나라의 산업을 일으킬 동맹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K방산이 지금 증명하려는 건 무기 성능이 아닙니다. 파트너로서의 가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레드백, 천궁2에 이어서 장보고 3까지 K방산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도 놀라운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선 도달해서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